53페이지에 구조조정 갑시다. 구조조정.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에 사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보통 한 몇 년생이에요? 90 91년생. 91년 뭐 91년에서 91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좋았어요. 제가 기억한 제가 91년도 나 91년도 그렇죠. 90 그러니까 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연말에 요 시내 나가면 그 막 크리스마스 분위기 났어요. 막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막 트리도 하고 막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요즘은 어때요? 요즘 크리스마스 분위기 느끼려면 뭐 스타벅스 가거나 아니면 백화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명동 이런 데만 좀 느낄 수가 있고요. 보통 동네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좀 이렇잖아. 크리스마스 다음에 뭐 와요? 새해가 오는데 옛날에는 경제가 매년 막 10%씩 성장하니까 어땠어요? 뭐 막 내년이 기다려지는 거야.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년에는 내가 10%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막 집값도 막 연락 올라가고 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엄청 막 새해가 오는 거에 대해서 완전 긍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 크리스마스 좀 며칠 후면 이제 새해인데 그때 되면 새해가 빨리 와라. 내 돈 더 뭐 벌게 이렇게 되지만 요즘은 어때요? 매년 좋아집니까? 매년 나빠집니까? 아니면 거의 그대로입니까? 물론 뭐 매년 돈을 더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좀 적고 대부분 좀 어때요? 그래도 뭐 사실 사람이 계속 뭐 힘들다고 하지 경제 지표 자체는 나쁘진 않더라. 예. 근데 어쨌든 요즘은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안 납니다. 크리스마스는 또 보통 누가 있어야 돼? 약간 애기들 약간 위주로 되고 하는데 요즘은 또 애도 적고 하다 보니까 사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는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심형래의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뭐 달릴까 말까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캐롤 같은 게 막 앨범이 막 무슨 수십만 장 팔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뭐 듣긴 하겠죠. 예, 듣긴 하겠지만 뭐 MP3로 뭐 그냥 뭐 간단하게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기업도 막 고성장을 했었는데 이제 성장세가 이제 막히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뭐 구조조정 같은 걸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나온 게 구조조정이에요. 옛날에는 뭐 구조조정이 어디 있어요? 매년 회사가 커지는데 무슨 조정을 해? 사람 지금 더 뽑고 막 그런데 지금 근데 이제 막 계속 그래서 등치를 키워놨는데 이제 매출이 안 느니까 어떻게 했어요? 뭔가 효율성을 높이려면 내부에서 뭔가 이게 좀 살 좀 빼고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걸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구조조정의 뒷장에 넘겨보세요. 54페이지 넘겨보시면 구조조정에 분류해서 구조조정, 리스트럭처링에 세 가지 있어요. 사업 구조조정, 재무 구조조정, 조직 구조조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 구조조정은 우리가 약간 이게 전략의 영역입니다. 사업 구조조정은 뭐냐면 두산은 옛날에는 대부분 다 소비재 쪽이었어요. 두산그룹이 소비재 한 거 아시죠? 두산 동화도 팔았어. 두산 동화 팔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저기 그 두산 동화도 팔고 오비 맥주 판 지는 진짜 오래됐지. 오비 맥주도 팔고요. 종갓집 김치도 팔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 3M 지분도 팔고요. 그다음에 양주 회사 오비 시그레미가 있었는데 그것도 팔고요. 뭐 옛날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팔아서 그거 현금 모아가지고 뭘 했냐면 중공업 쪽으로 두산중공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쪽을 해가지고 완전 다른 쪽으로 전환, 업종 전환 이런 걸 이제 사업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사업구조조정. 혹은 뭐 업종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쪽 사업을 뭐 정리하기 이런 걸 사업구조조정인데 이건 이제 전략의 영역이에요. 전략의 영역. 그 다음에 재무구조조정은 뭐냐면 요즘에 이자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이자율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이제 오르면 어떻게 돼요? 와, 이게 집을 돈을 엄청 빌려서 산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좀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가 뭐예요? 집은 있지만 가난한 거예요. 왜요? 집이 있는데 왜 가난해? 집에 이제 빚이 많기 때문에 빚을 쓰면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는데 한 5억 빌리면 이자 얼마 내야 되나? 한 달에 5억을 만약에 빌렸다고 하면 이자를 한 달에 한 100만 원 내야 될까? 한 달에 100만 원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소득이 월 500 받는 사람도 100만 원 이자 내고 400으로 살기는 좀 빠듯할 걸? 그렇잖아요. 서울에서는 뭐 어우 뭐
서울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좀 마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다가 내는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가 다들 이제 좀 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경기가 살짝 안 좋아지고 그런 거죠. 예. 어쨌든 그런 게 재무구조조정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로 너무 빚이 많으면 돈 벌어가지고 이게 다 빚 갚고 나면 쓸 뭘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네 계열사 중에 일부 같은 걸 좀 팔거나 현금 모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이자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어쨌든 사업구조조정은 전략경영의 영역이고 재무구조조정은 그건 이제 재무관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이제 조직구조조정에서 배우는데 조직구조조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뭐냐면 약간 혁신, 조직 혁신이에요. 혁신. 여러분 혁신이 뭐요? 혁자가 뭔 혁자야? 가죽 혁자야. 가죽을 새롭게 여러분 가죽을 벗겨내고 새 가죽을 입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말 뼈를 깎는이 아니라 살을 그 깎는 고통이지. 혁신은 힘들어요. 새롭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조직 혁신 차원인 거야. 혁신이 그런 뜻이에요. 혁신이 가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가죽을 새롭게. 네. 그게 뭐 혁명은 또 다른 뜻이더란가. 뭐 혁대 어쨌든 혁대도 그거야. 혁대가 그 가죽으로 하는 거잖아. 네. 한번 찾아보세요. 나도 잘 모르겠다. 나 왜 이렇게 무식한 거야? 자, 54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에서 그게 이제 조직 혁신 차원인데요. 리엔지니어링,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리엔지니어링. 얘는 이제 리엔지니어링이 엔지니어링을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뭐 새롭게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어는 뭐예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뭔가 새롭게 갈아엎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리엔지니어 핵심 단어가 제가 그 까만새로 과격하게를 그 까만새로 했는데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프로세스를 새롭게 하는데 천천히 바꾸는 게 아니라 과격하게 바꾸는 거를 리엔지니어 BPR이에요.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 이게 과격하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혁신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이제 변화죠. 변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걸 이걸 이제 incremental change라고 합니다. 점진적인 변화. incremental change.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바꾸는 거 이걸 이제 확 바꾸는 걸 이걸 양자학적인 변화라고 해서 이 퀀텀 체인지라고 합니다. 퀀텀 체인지인데 이 BPR은 이거를 안 쓰고 이걸 쓴다는 거야. 왜 이걸 안 쓰냐면 이건 이제 천천히 변화하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변화에는 무조건 뭐예요? 저항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했다가 또 제자리 저항하면 또 제자리예요. 그럼 조금 변했다가 또 제자리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변하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확 바꾸는 거야. 막 천지개벽을 확 바꾸면 사람들이 저항해서 좀 밀려나도 어떻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BPR은 요게 아니라 요런 걸 쓴다. 그래서 그 핵심 단어가 과격하게야. 시험에 만약에 BPR은 뭐 업무 프로세스를 점진적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그건 틀린 거야. 점진적이 아니라 뭐야? 과격하게 뭐 아니면 뭐 혁신적으로 또 뭐 있어요? 점진적 반대가 뭐야? 급진적으로 뭐 급격하게 뭐 이런 거 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꼭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BPR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휴학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휴학하려면 먼저 단과대 경영대 행정실을 갑니다. 휴학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면 그 원서에다가 쓰세요. 이렇게 하죠. 이제 원서 이게 있어요. 이게 여기 다 이게 뭐 용지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학번, 이름 뭐 이렇게 다 씁니다.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 이제 경유해서 오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고 어디 가면 도서관 갑니다. 도서관 가서 책 빌린 거 다 반납했다라는 사인을 받습니다. 휴학하는데 이제 책 빌려놓고 휴학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사인 받고요. 도서관 또 연락도 여름에 그 휴학하러 가면 진짜 완전 개땀 나고요. 지금 짜증 나죠. 그래서 이제 도서관 갔다가 이제 그다음 어디 가요?
남자들은 이제 저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예비군 훈련을 자기 이제 휴학을 하니까 자기네 동네로 내게 하려고 그래서 예비군 중대 가서 그걸 이제 신고를 하는 거야. 신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어딜 가냐? 학과장님 갑니다. 학과장님 가서 왜 휴학하냐? 이렇게 또 한마디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실에 갖다 내면 그 프로세스가 일단 그 서류는 끝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뭐 며칠 후에 전화해서 휴학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끝인 거야. 어떤 경우에는 그 처리가 안 돼서 또 뭐 좀 약간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막 휴학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나와 이렇게 해서 막 제적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내가 휴학을 하는 이 프로세스가 누가 관여해요? 단과대학 행정실,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예비군 중대, 그 다음에 학과장님, 다시 행정실에서 이 서류를 모아서 어디로 보내요? 학적과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는 안 가지만 나중에 이게 보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건데 이 프로세스를 지금은 누가 해? 이 여러 다른 부서 간의 연결을 누가 해요? 내가 하죠. 내가 직접 들고 이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BPR, before, after. BPR을 하기 전에 어떻게 돼 있어요? 고객, bad, 종업원, good.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이제 BPR 하고 나면 고객은 연락 편해지는 거야. 고객은 good. 고객이 연락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은 옛날보다는 좀 덜 굿. 노굿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덜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역할을 고객 대신에 직원들이 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런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세스 있죠.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를 누구한테 편하게 고객 중심으로 완전 갈아엎는 거를 BPR이라고 합니다. BPR.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떠냐면 예전엔 직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행정실, 나 여기 행정실 여기 딱 앉아 있고 저기 도서관 저기 딱 앉아 자기 업무 하는데 옛날에는 고객이 이걸 다 왔다 갔다 해서 처리했으니까 자기네는 편하게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휴학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저기 대학 뭐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져서 그냥 여러분이 자동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도서관에 책 다 빌렸는지 뭐 이런 거 자동으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시스템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시스템이 바로 휴학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담당자한테 오겠죠.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그걸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조건이 되면 휴학을 처리하고 안 되면 뭐 전화해서 뭐 무슨 문제가 있다 와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BPR이라는 게 이런 프로세스를 업무 프로세스를 매끄럽게 해서 고객을 좋게 만드는 거야. 그 과정에서 종업원이 조금 불편해지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 회사의 중요한 건 고객이니까.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를 해서 우리는 이제 고객을 많이 받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게 BPR입니다. BPR.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작년에 자동차 접촉사고 났어요. 저기서 저 충무로 있는 사거리에서 저기 좌회전 하는데 거기가 1, 2차로 좌회전인데 1차로에 좌회전하는 차가 제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데 아무래도 1차에 좌회전하는 차들이 그쪽을 차선을 많이 넘어오게 해서 제가 저 3차선까지 도망가서 좌회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쫓아와서 뒤를 박았어요. 그래서 와 정말 운전 너무 바보 같잖아. 그래서 이제 누구야 이렇게 했더니 내렸는데 1923년생 할아버지였어요. 28년생인가 뭐 영감님이 근데 좀 나는 그래서 뭐 영감님이긴 한데 야 나이가 그 정도이실지 몰랐는데 나이가 거의 31년생이었나 하여튼 뭐 거의 90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보자마자 바로 아유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뭐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어떻게 뭐 보험 처리 뭐 해준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 세워놓고 이제 사진을 찍고 저는 이제 보험사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 영감님이 저한테 보험사는 어떻게 부릅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보험사를 불러드렸죠. 그 차를 보고 이제 불러서 근데 공교롭게도 저도 삼성화재인데 거기도 이제 삼성화재여서 그래서 이제 그럼 한 명만 부르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안 되니까 따로따로 다 불러야 되니까 에이전트가 한 명씩 생기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거기서 사실은 그 정도 박아도 무조건 눕는데 사람들 이렇게 해서 눕는데 제가 뭐 누울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차만 고쳐달라고 이렇게 삼성에다 얘기했죠. 어차피 뭐
그 영감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 보험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만 그래서 이제 100대 0, 100대 0. 당연히 100대 0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이제 누우면 병원비가 뭐 통원 치료 이렇게 되면 거기서 그거 안 하는 조건으로 걔네한테 또 내가 한 1, 200 뜯어낼 수 있을걸요 아마. 그런데 뭐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제 그래 차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이제 차 사고 나면 이게 제가 콜센터 전화하면 콜센터에서 현장 출동반이 알려서 현장 출동반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보고서를 뭐 쓰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해서 그걸 손해 사정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를 이제 뭐 몇 대면 하는 손해 사정인 팀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상대방 보험회사 만나서 협의를 해서 사고실 끝나면 이제 뭐 이게 저 공업사에다 이제 돈을 내주고 뭐 하는 이렇게 보상팀 뭐 이런 데가 있어서 그 제가 이제 이 프로세스가 좀 느려요. 이게 다 자기네 부서별로 이제 업무를 이게 또 이렇게 모아서 배치로 처리하기 때문에 느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어떻게 됐는지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 요즘 어떠냐면 그 현장에서 나 만났던 그 삼성화재 직원 그 사람이 제 이 프로세스를 다 챙겨줘요. 그래서 막 제가 전화 안 해도 알아서 문자로 뭐 지금 어떻게 됐다, 뭐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됐고 해서 차는 뭐 다 고쳐졌으니까 이제 찾아가시고 그냥 타시면 된다. 전혀 뭐 고객님 부담금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편하죠. 편하니까 어떻게 다음번에 또 가입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게 BPR이야. BPR. 그래서 BPR의 핵심은 철저히 누구 중심 사고다? 고객 중심 사고라는 거죠. 고객 중심 사고고. 그래서 이거요. 결국 이제 고객을 편안하게 하고자 우리가 좀 불편해도 고객을 편하게 하자는 거죠. 이게 BPR입니다. BPR.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저 학교의 본관 같은 데 가면 뭐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뭐 여기 가서 물어봐 그건 저 학자과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전산 시스템으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거를 다 조회해 줄 수가 있지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좀 확인할 수 있냐 장관이 내리세요 뭐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그냥 뭐 그게 다 되지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 요게 이제 요런 이슈가 있는데 요건 이제 직접 행정실 가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고맙다고 하면서 행정실 가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고난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제 그런 게 BPR이다라는 거죠. BPR. 밑에 보세요. 그 BPR의 사례 있잖아. 베네통. 뭐 그렇답니다. 삼성생명은 13일 걸리던 보험증권 전달 프로세스를 3일로 단축을 했대요. 뭐 그렇죠. 뭐 그런 게 BPR의 사례입니다. 55페이지 벤치마킹 보겠어요. 여기는 뭐 준비하셔? 공기업 합격자 합격 수기 읽어봤어요? 몇 개 읽어봤어? 10개?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중입니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까? 이거가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이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 만족도를 좀 올리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뭐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시행착오에서 오는 시간이나 비용 낭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고객 만족이 굉장히 높은 어떤 회사 이게 여기가 높대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 아멕스 아시죠? 요 아멕스 카드사가 고객 만족도가 높대.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하고 여기 이제 우리 회사 자사와의 뭘 분석을 해요? 갭을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갭을 분석하고 어떻게 갭을 줄이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벤치마킹. 그래서 벤치마킹은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에서 뭔가 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얘를 만약에 이제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게 없다고 하면 지향점이 없으니까 뭐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은 아닌가 봐 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어떻게 얘를 우리가 이제 모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얘와 우리의 차이를 분석해. 뭐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이제 갭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갭을 메우기 위한 조치를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시장에서 고객 만족도로 약간 그래도 주름 좀 잡으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약간 퀄리티 스탠다드 같은 거 정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같은 거 세울 때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이제 우리 경쟁자도 한번 이렇게 벤치마킹 해보면 경쟁자의 전략 같은 것도 우리가 좀 간파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이게 벤치마킹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업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우리도 무슨 뭐 시험 이런 거 할 때 합격수기 읽어보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벤치마킹입니다. 근데 이제 벤치마킹은 이건 이제 어저께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뭐 물론 우리가 배운 건 이거죠. 누텔라 기억나십니까? 컨틴전시 어프로치가 있고 이 반대를 뭐라고 했어요? 유니버설리스티 어프로치, 보편론적 접근법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뭐예요? 이게 뭐 보편론적인 그런 이론이 있다는 거 저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 가야 된다는 건데 벤치마킹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왼쪽. 얘가 제일 잘하고 우리는 얘를 모방해야 돼라고 하니까 이건 이제 관점은 약간 보편론적인 관점이란 거죠. 보편론적인. 그게 벤치마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회사 가시면 뭐 약간 기획실 이런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저기 부장님이 우리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한번 뭐 벤치마킹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무슨 얘기야?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이렇게 조사해봐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조사만 할 게 아니라 그 조사한 다음에 뭐요? 좀 이렇게 이 회사는 요렇고 이 회사가 이제 우리 회사 현재 차이점은 뭐 요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일 잘하는 직원이 되는 거죠. 저 요즘에 카드 지갑에 뭐 있어? 손님 카드 지갑에 뭐 있어? OK 캐시백 카드 있어? CJ 카드 앱에 있나 앱에? 요즘에 사람들이 좀 많이 요즘 유행하는 게 CJ 카드입니다. CJ 카드. 왜요? CJ가 어디서 쓸 수 있어? CGB, 올리브영, 뚜레쥬르, 투썸 플레이스 뭐 이런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CJ 카드인데 CJ 카드 만들 때 혼자 만들었을까? 내가 보기에는 뭐 OK 캐시백 카드도 좀 벤치마킹했고 해피 포인트 카드도 좀 벤치마킹했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것도 보고 뭐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 같은 것도 좀 약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좀 이게 좀 장점만 뽑았는데 또 장점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뭐 좀 적절히 비벼가지고 했겠죠.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여러분이 만약에 뭐 미용실 같은 거 하는데 마일리지 제도 한다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사람들한테 좀 뭔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쓰면 고객도 늘고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걸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3번 아웃소싱은 뭐냐면요.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나한테 문자 왔어요. 돈가스 만들 거니까 돈가스 고기 8장 사오라. 구체적으로 8장수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돈가스 어떻게 해요? 저기 뭐 냉동으로 돼 있는 거 사 먹으면 되는데 그럼 우리 집사람이 또 어디서 또 봐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돈가스를 집에서 메이크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바이 사다 먹을 거냐. 돈가스를 시중에서 사다 먹을 수가 없어요. 안 팔아. 그러면 이제 먹으려면 메이크 할 수밖에 없지만 시중에 팔아요. 그럼 이제 메이크와 바이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뭘 선택해? 뭐 더 싼 거.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더 저렴하면 이걸 선택하고 이게 더 저렴하면 더 저렴한 걸 선택하는 거죠. 엄마가 추석 때 여러분 저 송편을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분도 있고 시장에서 사다 쓰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건 뭐가 열정이에요? 엄마가 뭐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뭐 그거를 뭐 집에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뭐 사시는 거고, 아니면 뭐 여유가 있으시면 뭐 만드시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회사도 필요한 서비스 같은 거를 외부에서 구매해 쓰는 거를 이걸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아웃소싱. 밖에서 소싱하는 거야.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익적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건 저기 6장에서 배워요.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조금 아껴 두셔. 그래서 둘 다 선택할 수 있으면 둘 중에 저기 여러분 대학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저기 교수님들 고용해서 강의하고 하는 건 자기네 직접 하지만 건물 청소라든가 경비 업무 이런 것들은 이제 용역 회사에다가 맡겨서 그 서비스를 구매해서 쓰는 전략이잖아.
직접 저기 아저씨 아주머니들 고용해서 뭐 4대 보험 다 해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요런 걸 쓰는 그런 걸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구조조정 같은 거 할 때 아웃소싱도 한다는 거죠. 왜요? 조금 허드렛 일은 외부에 맡겨서 우리가 좀 신경을 좀 덜 쓰게 되고 우리는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에다 좀 신경을 쏟자 이런 의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 조직 혁신에서 경쟁력을 올리려면 뭐 BPR 쓰거나 혹은 벤치마킹 하거나 혹은 아웃소싱 이런 걸 하면 우리가 뭔가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같은 걸 강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조직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를. 네. 넘어갑시다.